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인생은 어느 날 사기 하나로 망가진 게 아니라 사기를 알아차린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갔거든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집 우편함을 한 번만 늦게 열었더라면, 만약 그날 제가 신용조회 앱을 깔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날 제가 그 문자를 보고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였더라면, 저는 지금도 제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하지 않은 일인데 문서에는 내가 했다고 적혀 있는 거. 그리고 세상은 내 말이 아니라 종이를 믿는 거. 제가 겪은 건 딱 그거였어요. 누가 제 지갑을 훔친 것도 아니고 누가 제 통장을 직접 털어간 것도 아닌데 제 이름으로 빚이 생겼습니다. 그 빚을 만든 사람은 처음부터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정아린, 서울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조용한 게 좋고 정해진 규칙대로 사는 게 편한 사람. 큰 욕심 없이 제 자리 지키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뒤집은 사람은 제 동창 오윤서였습니다. 윤서랑 저는 말이 좀 거칠어요. 서로한테, 야, 너 오늘도 책이랑만 놀았냐? 너나 사람들 사이에서 사고 치지 말고 살아. 아, 그래서 내가 너 필요하지.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둘이 왜 저렇게 친해라고 했고, 저희는 늘 우린 원수야라고 말했어요. 근데요, 원수라는 말은 사실상 제일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싫으면 원수도 안 합니다. 아예 안 보죠.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윤서는 제가 무너질 때마다 끌어올려준 사람이었고, 저는 윤서가 사고 칠 때마다 붙잡아 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안전장치라고 믿었죠.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별일 없는 술자리였어요. 윤서가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탁 내려놓고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하리나, 너 돈 모으긴 해? 조금씩. 얼마? 왜? 그냥 너 이대로 살면 평생 이렇게만 살 것 같아서. 저는 웃어넘기려고 했어요. 야, 나 사서야. 무슨 투자. 윤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지. 너 월급만 믿고 살면 안 돼. 너 갑자기 경제 유튜버야? 나 진지해. 윤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한 명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돈 굴리는 방식, 빚 정리 방식, 보험 구조. 그런 걸 정리해주는 선배가 있다고요. 저는 바로 거절했어요. 윤서야, 난 그런 거 싫어. 무섭고 복잡하고 사기 같고. 윤서가 제 잔을 탁 치더니 말했습니다. 야, 너 사기당할 타입 맞아. 뭐, 너는 착해. 착한 사람이 제일 먼저 당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윤서가 착하다는 말을 제게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늘 저를 답답하다고 했지. 착하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윤서가 옆에 있으면 괜찮겠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윤서가 잡아준 약속 장소는 강남도, 홍대도 아닌 애매한 오피스 상권, 카페였습니다. 주말 낮인데도 직장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테이블 간격이 넓고 음악이 적당히 깔린 그런 곳. 윤서는 이미 와 있었고 정장 입은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옷차림, 차분한 말투, 웃을 때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는 사람. 딱 신뢰감 있는 어른 타입이었어요. 그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아린 씨죠? 윤서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저는 한도연이라고 합니다. 투자라고 하면 겁부터 나시죠?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입니다. 겁 없는 사람이 먼저 망합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그럴듯했어요. 아,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윤서가 옆에서 제 팔꿈치를 툭 치며 말했어요. 하리나, 얘가 나한테도 빚구조 바꿔줬어. 진짜 숨통 트였어. 너 빚 있었어? 윤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야, 프리랜서가 현금 흐름 잡기 얼마나 힘든데. 너 세상 물정 진짜 없다. 도현이라는 남자는 제 월급, 월세, 보험료, 카드값을 조용히 물었고 메모하는 척을 하더니 마치 의사가 진단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건 고수익이 아니라 구멍 막기입니다. 구멍이요? 돈이 새는 구멍, 소비 습관, 대출 구조, 보험 설계. 그걸 정리하면 남는 돈이 생기죠. 남는 돈을 안전하게 쪼개서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상담은 공짜입니다. 윤서가 제 동생 같아서요. 여기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정보에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도서관에서 일하면 더 그래요. 이름, 주소, 연락처, 회원 정보,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하게 쓰일 수 있는지 아는 직업이니까요. 근데 그날 저는 급여 명세서, 카드 내역, 보험증권을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윤서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윤서가 옆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 도현은 제 이름이 박힌 재무진단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표, 그래프, 항목들. 너무 그럴듯해서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내 돈을 이렇게 무지하게 관리했구나 싶은 부끄러움.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린 씨는 돈을 못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고요? 예금에 묶여 있죠. 나쁜 건 아닌데 물가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단계를 꺼냈어요. 선택입니다. 강요 안 해요. 네. 중소수출업체 매출채권 상품이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굴리고 수익률은 연 환산 810%. 안전해요? 100% 안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만 하죠. 윤서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하리나, 나 이거 이미 하고 있어. 이자 들어오고 원금도 잘 받았어. 진짜?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겠냐? 저는 비상금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통장을 보면서도 이거 맞나 싶었는데 3개월 뒤 진짜로 이자가 들어왔고 원금이 돌아왔어요. 윤서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야, 봤지? 내가 뭘 했어? 너 아직도 의심하냐?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무서워. 무서우면 소액으로 여러 번 하면 돼. 너 진짜 답답하다, 정아린. 그때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사기는 실패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끌어들입니다. 성공해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이 스스로 더 깊게 들어가게 하죠. 몇 달 뒤 윤서가 저를 포장마차로 불러냈습니다. 소주잔을 탁 내려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말했어요. 하리나, 솔직히 말해. 뭐, 너 나 부럽지? 뭐, 내가 돈 벌고 인맥 있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거. 저는 부럽다고 인정했어요. 그때 저는 제 삶이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윤서가 잔을 채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도현 오빠가 이번에 하나만 더 열어준대. 뭔데? 콘텐츠 유통 계약금. 드라마 판권 쪽. 드라마? 야, 요즘은 콘텐츠가 돈이야. 너 도서관만 있으니까 몰라. 저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윤서야, 난 그런 거 몰라. 난 싫어. 윤서가 씁쓸하게 웃더니 말했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살아. 너 계속 남들 인생 정리해주는 사서로만 살다 끝나.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 갑자기 답답함처럼 느껴졌어요. 윤서는 그걸 정확히 찔렀고요. 며칠 뒤 도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양도양수, 채권, 계약금. 정산 어려운 말투성이. 제가 말했죠. 내가 이해 못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윤서가 웃었습니다. 야, 너 계약서도 많이 보잖아. 이 정도면 쉬운 편이야. 도서관 계약서랑 이게 같냐? 비슷해. 종이잖아. 도연은 거기서 아주 조용히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하린 씨,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강요 안 합니다. 다만 윤서가 하린 씨를 너무 아까워해서요. 아깝다. 네, 지금처럼 살기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지금처럼 살기엔 아깝다. 그 한 문장이 제 안에 있던 열등감을 긁어냈습니다. 저는 결국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을 열고 엄마에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엄마, 나 전세자금 좀 미리 준비하려고. 엄마는 기뻐했죠. 그래, 우리 딸이 드디어 큰 계획도 세우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근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성공을 맛봤고 윤서가 옆에 있었고 도연이 너무 차분했으니까요.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정산 리포트가 왔고 윤서는 계속 확인 전화도 했어요. 야, 들어왔지? 이번 달도 정산 들어왔지? 응, 들어왔어. 봐, 내가 너 살린다니까. 그런데 3번째 달, 정산이 늦어졌습니다. 도연에게 연락하면 답이 짧았어요. 정산 지원건은 이번 주 내로 처리됩니다. 윤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원래 이 바닥이 그래. 너 월급도 가끔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오잖아. 그거랑 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진정해. 그 다음 주 도연 전화가 꺼졌습니다. 카톡도 메신저도 다 사라졌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혀 윤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안 받다가 받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리나, 윤서야. 도연 연락 안 돼. 나도 알아. 뭐, 나도 미치겠어. 무슨 말이야. 도연이 잠수 탔어. 그 자리에서 저는 진짜로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내 돈은? 윤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돈이 없어.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돈이 돌아와? 윤서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죽고 싶어.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온다는 걸. 며칠 뒤 제 집으로 우편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대부업체. 봉투를 뜯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계약서, 제 주민번호, 그리고 제 서명. 근데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신용조회 앱을 깔았습니다.
로그인하는데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가 자꾸 틀렸어요. 화면이 뜨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르는 카드 2장, 모르는 소액 대출, 모르는 휴대폰 할부, 그리고 채무 총액이 이미 3,800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정화린, 정신 차려. 저는 제 입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물을 절반 흘렸어요. 싱크대 아래로 흐르는 물을 멍하니 보다가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윤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린아, 제발 지금 신고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진짜로.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오히려 더 차가워졌어요. 신고하지 마라는 말이 너무 빠르게 나온 거예요. 보통은 괜찮아부터 나오지 않나요? 저는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오윤서, 너 지금도 내 걱정부터 하네. 윤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하린아, 제발, 나 진짜 미치겠어. 윤서야, 내 이름으로 대출이 몇 개인지 알아? 나 진짜 몰랐어. 너 아까 뭘 했어? 중간부터 이상한 거 알았다고 했지. 그럼 넌 지금도 내 걱정이 아니라 내가 감옥 가기 싫은 거네. 나도 살고 싶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캡처를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 우편, 계약서, 신용조회 화면, 윤서 문자. 아침이 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쏟아졌어요. 정아린 고객님 맞으세요? 연체 이틀째입니다. 저 그런 대출 한 적 없어요. 그럼 경찰서 가셔야죠.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정아린 씨, 이번 주 내로 변제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왜 계좌로 돈 받으셨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계좌로 돈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출근을 못했습니다. 도서관에 결근 연락을 넣었는데도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직원이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신분증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낸 적 있으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보냈으니까 도현에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명의도용이면 경찰 신고부터 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신거래 안심 차단 같은 것도 신청하시고요.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의도용, 대출 투자 사기. 제 말이 조각조각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언제부터 접촉했나요? 저는 다 말했습니다. 윤서, 도현, 매출 채권, 콘텐츠 판권, 정산, 잠수.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도현. 실명 맞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사업자 등록증 원본 본 적 있나요? 사진으로만요. 그럼 가짜일 가능성 높습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저는 오히려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 친구도 공범인가요? 경찰관은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말했어요. 친구분이 대가를 받고 사람을 더 데려왔다면 공범 여지 있습니다. 다만 친구분도 실제로 피해를 봤다면 수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정아린 씨는 피해자 주장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 그때부터 제 인생은 증거 모으기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에 돌아오는 길, 도서관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린 씨, 지금 어디예요?
집이에요. 방금 하린 씨 찾는 전화가 왔어요. 저를요? 네. 남자였는데 말투가 좀 오늘 안 나오면 도서관으로 내용 증명 보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숨 쉬던 곳까지 번지는구나. 내가 조용히 살던 인생이 이제 공개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나 사기당했어. 뭐,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한테. 얼마나? 2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대출이. 엄마가 한참 말이 없더니 낮게 말했어요. 너 지금 집이야? 응. 문 잠그고 있어. 엄마, 지금 갈게. 엄마가 오자마자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도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저는 젓가락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미안해할 시간 없어. 지금은 살아야 돼. 엄마, 나 너무 미안해. 닥쳐. 너는 속은 거야.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윤서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하리나, 제발 신고하지 마. 우리끼리 해결하자.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도연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선택입니다. 강요 안 해요. 신뢰의 문제예요. 결국 다 같은 말이었어요. 사람 입을 막는 말. 저는 윤서와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켰습니다. 윤서야, 우리 이제 감정 말고 사실만 말하자. 응. 도연이 어디서 만났어? 행사장에서. 회사명. 알아? 명함이 자주 바뀌었어. 그럼 너 왜 나한테 소개했어? 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진짜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나도 믿었어. 그럼 중간부터 이상한 거 알았을 때는 왜 멈추지 않았어? 그때는 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윤서는 내 편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방식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무서워서, 잃기 싫어서, 자기 돈 살리고 싶어서, 그걸 우리라는 말로 포장했을 뿐.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윤서야, 내 명의 대출 너가 한 거야? 윤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니야. 도연이 너한테 내 신분증 사진 달라고 했어? 응.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왜 줬어? 윤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도현이 할인이는 신용이 깨끗해서 진행이 빠르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이 미치면 웃는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웃음이 났습니다. 내 신용이 깨끗해서. 할인아, 나도 그때 정신이 없었으면 지금은 있어? 그날부터 저는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경찰 사건 번호 확인, 금융사별 이의제기, 여신거래 안심 차단, 통장거래 내역 출력, 윤서도현, 대화 캡처, 법률구조공단 예약, 직장 최소 공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를 스스로에게 말하기.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윤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인아, 내일 너 만나도 돼? 증거 하나 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윤서를 만나면 감정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근데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으려면 감정보다 기록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장소를 제가 정했습니다.
사람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 CCTV 있는 곳, 출입구 단순한 곳. 약속 시간에 윤서는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윤서는 제가 알던 윤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손이 떨리고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저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울지 말고. 증거. 윤서가 가방을 뒤적이다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연이랑 메시지 캡처. 계좌번호 명함 사진 단체방 캡처. 원본은 도연이 나 차단해서 그래도 내가 미리 캡처해놨어. 저는 봉투를 넘기다가 어느 캡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방 이름, 정산방 자료 공유, 닉네임 팀장도 실행일 실행이, 이포트 윤서 섭외. 저는 윤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서야, 너 섭외야?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소개비 받았어?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받았어. 얼마? 처음엔 30 금액 커지면 50백. 내 건 200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너 미쳤어. 윤서가 울먹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진짜로. 언제부터 알았어. 너 들어가기 직전. 그럼 알고도 나를 데려왔네. 응. 윤서는 결국 털어놨습니다. 나도 내 명의로 대출이 신용이 망가져서 더 이상 안 나왔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서 응.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골랐네. 윤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너는 신용 깨끗하고 안정적인 직장 있고. 그 말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윤서가 덧붙였습니다. 도현, 실명 아니야. 그럼 누구야? 정확히는 몰라. 실행팀이 문 대표라고 불렀어. 문 대표. 그 단어가 제 등골을 훑었습니다. 윤서는 더 말했습니다. 사무실도 잠깐 빌린 거래. 간판이 자석처럼 붙어 있었어. 그럼 4명의 대출은 어떻게 한 거야? 윤서가 떨며 말했어요. 너랑 비슷한 목소리 여자고 해서 통화도 대신하고. 서명은 전자서명, 링크 아니면 서명 이미지 만들어.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서야, 지금 경찰서 가자. 윤서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금 아니면 너 또 도망칠 거잖아. 윤서는 한참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윤서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는 길. 윤서가 중얼거렸어요. 하리나, 나 진짜 너 잃기 싫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윤서를 잃었거든요. 아니, 윤서가 저를 팔았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윤서는 결국 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다로 버티다가 단체방 캡처와 계좌 흐름이 나오자 무너졌어요. 소개비 받았죠? 네. 총액은 1,500쯤. 제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윤서야, 너 나 팔아서 1,500 걸었네. 윤서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돌려막으려고. 너는 돌려막은 게 아니라 사람을 막은 거야.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계좌는 여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조직적 사기로 묶을 수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만 가능성은 생겼어요. 가능성. 그 단어 하나에 저는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윤서가 진술하고 나온 날,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사람 하나를 같이 데려가서 진술까지 시켰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면 그날부터 저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이건 도연이라는 한 사람이 잠수 타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팀이었고, 역할이 있었고, 방식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조용히 눌러앉히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의 제일 첫 줄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겁을 먹게 만들어라. 입을 막아라. 신고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폰을 충전기에 꽂고 옷도 안 갈아입고 서류부터 펼쳤습니다. 경찰 접수증, 사건 번호, 윤서가 준 캡처들, 계좌번호들, 문자, 통화 내역. 엄마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힐끔 봤어요. 하리나, 응, 너 지금 얼굴이 사람이 아니야. 나 괜찮아.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하지 마. 너 지금 괜찮을 리가 없어. 그 말이 맞는데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지금 무너지면 이 서류 더미가 저를 구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때 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또 독촉인가, 또 협박인가.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정아린 씨죠? 누구세요? 상대는 웃는 목소리였어요.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정아린 씨, 너무 크게 만들지 말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 온 협박 문자와 똑같은 말이었으니까요. 누구냐고요?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아린 씨는요, 똑똑해 보이는데 요즘은 똑똑한 사람이 더 손해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정아린 씨, 이미 서명하셨잖아요. 명의도용입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오윤서 씨 있죠? 그 친구도 힘들어하던데 정아린 씨가 좀 살려주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윤서를 미끼로 쓰는 말투가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방금 누구였지? 윤서가 힘들어한다는 걸 왜 내가 알아? 엄마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또 뭐야? 저는 폰을 보여줬어요. 통화 기록. 엄마는 말 없이 잠깐 보더니 핸드폰을 제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이제부터 모르는 번호 받아도 돼. 응. 대신 다 녹음해. 응. 그리고 너 혼자 무서워하지 마. 무서우면 말해. 응. 엄마가 무서우면 말해라고 했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서워를 혼자 삼키고 있었거든요. 무서움을 말하는 순간 제가 약해질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협박 전화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에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조사관이 짧게 답했습니다. 번호 확인하고 통신자료 요청 넣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정아린 씨, 혹시라도 직접 만나자고 하거나 이치 묻는 연락 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미 제 집 주소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사건이 더 넓게 번졌습니다. 도서관 팀장님이 다시 연락했어요. 하린 씨, 오늘도 전화 왔어. 이번엔 좀 더 심해. 뭐라고 했는데요. 정아린 씨가 돈 떼먹고 도망 다닌다는 식으로.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팀장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팀장님이 바로 말했습니다. 알지. 나도 알아. 근데 사람들은 전화를 먼저 한쪽 이야기를 더 쉽게 믿어. 하린 씨, 미안한 말인데 윗선에서 회의하자고 해. 회의요? 공공기관은 민원에 민감하잖아. 하린 씨가 뭔가를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피해자인데도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억울함을 느낄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엄마는 장을 보러 나가 있었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2번, 3번. 저는 문 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가슴에 명찰 같은 게 달려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아린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채권관리 쪽입니다. 잠깐 문 열어주시면. 문모지입니다. 정아린 씨, 저희도 사정 알아요. 명의도용 주장하는 거요. 그럼 왜 오셨어요? 남자 하나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계약은 정아린 씨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폰을 들고 녹화를 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지금 녹화 중입니다. 나가주세요. 불법 방문이면 신고합니다. 남자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불법은 하린 씨가 저지른 거 아니고요. 그 한마디에 제 속이 뒤집혔어요. 전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돈이 왜 들어왔죠? 저는 돈 받은 적 없어요. 정아린 씨. 남자가 아주 조용히, 아주 똑바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는 안 했다고 해요. 근데요. 서류가 있으면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금융사에서도 결국 같은 구조였거든요. 당신이 억울하든 말든 서류가 있으면 당신이 한 거다. 남자들은 더 서 있지 않았어요. 문틈에 명함 하나를 끼워두고 서류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봉투에는 방문 예정, 연체 금액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몸이 굳어서 숨도 얕아지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있는 봉투와 명함을 보고 엄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거 뭐야? 왔다 갔어. 엄마가 입술을 떨면서 명함을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 혼자 집에 있지 마. 엄마, 너 무서운 꼴 더 이상 못 본다. 그날부터 엄마는 제 옆에 최대한 붙어 있었고 저는 최대한 바깥을 피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는 사서였고 도서관은 원래 피난처 같은 곳인데 그 도서관에도 못 가게 됐습니다. 며칠 후 윤서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하린아, 나 오늘 조사받고 왔어. 경찰이 내가 받은 소개비 계좌도 다 추적한대. 나 진짜 무서워. 근데 나 너한테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도현문 대표의 너를 처음부터 콕 찍었어. 너는 안정적인 직장 있고 신용 깨끗하고 가족관계 단순하고 성격 예민하지 않아서 문제 커지기 전에 눌러앉힐 수 있다고. 그래서 너를 데려오면 우리 라인 빼준다고 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너무 잔인했어요. 제가 카페에서 느꼈던 안심, 그 차분한 말투, 겁 없는 사람이 먼저 망합니다. 같은 문장들.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대본이었단 거잖아요. 저는 윤서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내가 한 건 안 지워져. 윤서는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윤서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또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서가 지금이라도 끝까지 진술해주면 나한테 도움이 될 텐데 저는 윤서를 미워하면서도 윤서가 뭘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비겁하더라고요. 그 사이 독촉 전화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질이 나빠졌어요. 정아린 씨,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방문합니다. 이미 방문했잖아요. 그럼 더 갈까요? 저 명의도용 피해자입니다. 사건 번호 있어요. 사건 번호로 돈이 나옵니까? 어떤 곳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정아린 씨, 본인 인증했고요. 통화 녹취 남아있고요. 지금 명의도용 주장하시는 거 저희 입장에서는 핑계로 들려요.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요. 목소리 같은 건 요즘 기술로 다 만들죠. 서류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너무 악랄했어요. 목소리도 만들 수 있죠라는 말은 사실상 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라는 도발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감정을 최대한 지우기로 했습니다. 울고 화내고 따지는 건 상대에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제가 지치고 포기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록했습니다. 어느 금융사에서 몇 시에 어떤 번호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제 인생이 서류로 공격받았으니 서류로 반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날 저는 서류 가방 하나를 통째로 들고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말했어요. 하린 씨, 이 투자 계약서 사업자 정보가 불명확합니다. 그쵸? 이건 전형적인 가짜 채권 가짜 정산 구조고요. 그럼 제 돈은 변호사님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회수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에 심장이 꺼졌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바로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명의도용 대출은 싸워볼 수 있어요. 통화 녹취가 있다던데요. 제가 한 걸로. 그래서 더 중요해요. 신청 IP, 기기정보, 인증수단, 통화 녹취, 제공 요청, 자금 수령 계좌 확인. 저는 돈 받은 적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실수령자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린 씨,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입니다. 하린 씨가 할 일은요. 첫째, 모든 금융사의 명의도용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넣기. 둘째,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추가 피해 차단, 여신거래 안심 차단은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윤서 씨는 소개비 받은 정황이 있으니 공범 가능성 높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공범 가능성이라는 말이 윤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이제 윤서는 친구가 아니라 사건 속 인물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내용 증명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사마다 이의제기 서면을 보냈고 통화 녹취 제공 요청을 했고 IP 로그 및 인증수단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서 봉투에 주소를 적으며 말했어요. 하리나, 응. 너는 앞으로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응.
근데 너 스스로를 의심하진 마. 너는 속은 거지.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잠깐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더 분노를 만들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다 증명해야 하지. 하지만 분노는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그 에너지로 서면을 썼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수사팀에서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난 뒤였습니다. 정아린 씨, 수사팀입니다. 네. 오윤서 씨 진술과 계좌 추적으로 여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계좌를 확인했고요. 네. 그 중 하나가 문 대표로 불리던 인물과 연관된 정황이 있습니다. 잡혔나요? 소재 파악 단계고 소환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 문자 번호도 통신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 대표라는 단어가 드디어 실체로 변하려는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 있나요? 수사관이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확실했어요. 정아린 씨, 지금까지 제출하신 자료와 경위로 보면 피해자 정리가 유력합니다. 다만 명의도용 대출은 금융사별로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요. 시간, 또 시간. 그런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시간이라는 단어가 덜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방향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기록을 쌓기 시작하니까 그쪽에서도 기록으로 반격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편이 왔습니다. 이번엔 대부업체가 아니라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겉봉투부터 사람 심장을 조이는 느낌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채무 상환 요구, 미상환 시 법적 절차 진행, 비용 및 이자 가중.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받는 사람 심장을 먼저 꺾어버리는 문서니까요. 엄마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무섭지? 응. 근데 기억해. 뭐, 쟤네는 문서로 사람을 눌러. 우리는 문서로 사람을 세워.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기둥이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에서 들은 대로 해당 법무법인에도 명의도용 이의제기, 내용과 사건 번호를 첨부해 회신했고 금융사에도 동일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절대 전화로만 해결하지 않기를 원칙으로 잡았어요. 전화는 사라지고 말은 변하고 기억은 흐려지거든요. 하지만 서면은 남습니다. 윤서는 그 사이에도 흔들렸습니다. 어느 밤 윤서가 전화해 왔어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제 손이 자동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리나, 말해. 나 지금도 연락 와. 누가? 실행팀 중 하나. 뭐래?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술 바꾸라고. 왜? 내가 다 뒤집었으면 우리 가족은 안 건드린대. 저는 그 말에 피가 싹 식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협박으로 쓰는 건 정말로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저는 윤서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거 믿으면 너는 끝까지 바보야. 하리나, 나 어떡해. 내가 할 건 하나야. 뭔데? 받은 소개비, 계좌 내역 다 제출해. 연락 오는 번호, 메시지, 통화 기록 다 경찰에 넘겨. 그러면 나 잡혀가잖아. 잡혀가. 윤서가 울먹였습니다. 하리나, 나 감옥. 윤서야,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감옥이었어. 근데 너는 그 감옥 열쇠를 쥔 채로 나한테 살려달라고 했잖아. 윤서가 한참 울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 그리고, 응, 다신 나한테 친구라는 말 하지 마.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윤서를 잃어서가 아니에요. 윤서를 관계가 아니라 사건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슬프면서도 필요했어요. 수사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어떤 날은 진전이 없었고, 어떤 날은 작은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특정 계좌가 여러 피해 사건에서 반복 등장. 계좌 명의자들이 대가 받고 빌려줬다 진술. 문 대표로 불리던 인물이 여러 이름으로 활동한 정황. 단기 임대 사무실. 가짜 명함. 가짜 리포트 발송. 조사관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유형은요. 잡혀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형사 처벌은 가능해도 피해 회복은 별개예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원한 건 돈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정말로 원했던 건 정아린이 하지 않은 일을 정아린이 했다고 믿는 세상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을 잃으면 어디에도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어느 금융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독촉이었겠죠. 근데 이번엔 말이 달랐습니다. 정아린 고객님, 명의도용 이의제기 건 관련해서요. 경찰 수사협조 공문이 접수되어 해당 건은 조사 완료 시까지 추심을 중단합니다. 정말요? 네. 다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몸에서 힘이 빠져서요.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뭐래? 추심 중단한 건 됐대. 엄마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하나씩이다. 하나씩. 그 말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들은 한 번에 망가뜨렸지만 우리는 하나씩 복구해야 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도서관에 복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혹시 소문이 돌았을지, 민원 전화가 다시 오면 어쩌지. 근데 출근 첫날, 제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인 씨 자리 비워두고 있었어.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숨이 확 들어왔어요. 제가 아직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장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좀 어때요? 괜찮아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진 건 아니고요. 그냥 도망치진 않게 됐어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그날 저는 책 반납대에 앉자 사람들이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모습을 멍하니 봤습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풍경인데 그때는 그 풍경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저는 한동안 내 이름이 망가진 사람은 이런 평범한 자리도 못 지키는구나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사건이 완전히 끝났냐고요? 아니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투자금 2천만 원은 아직도 다 돌아오지 않았고 명의도용으로 열린 것들 중 일부는 정리되었지만
일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어떤 금융사는 빨리 처리했고, 어떤 곳은 끝까지 버텼고, 어떤 곳은 서류를 요구했고, 어떤 곳은 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다시 서류를 냈습니다. 다시 사건 번호를 적었습니다. 다시 통화 녹취 요청을 넣었습니다. 정말 지겨웠어요.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왜 100번을 해야 하는지. 근데요, 그 지겨움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후에 저는 조용히만 있으면 죽는 사람이 됐거든요. 윤서요? 윤서는 아직도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하리나, 미안해. 저는 답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돈이 될 수 없고, 미안하다는 말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윤서의 미안해는 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윤서를 위한 말처럼 들렸어요. 나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조금 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자기 위로처럼요. 저는 윤서를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윤서를 저주하며 살 생각도 없어요. 저주가 제 인생을 더 망치더라고요. 저는 윤서를 그냥 사건 속 인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요. 너만 알려줄게. 너만 특별해. 너만 기회가 있어. 너만 믿고 해. 우리끼리만 하자. 그건 기회가 아니라 믿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대부분 낯선 사람이 들고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익숙한 말투로 가장 자연스럽게 들고 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이름을 되찾을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선은 되찾을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